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는 취임 후 첫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요 당직자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정부의 징용해법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전국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장 교수님, 네. 투표율하고 결과를 정확히 전망하셨네요. 글쎄 지난 일요일 날 이 방송에 와서 이제 앵커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결과라든가 전망을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이랑 같이 질문을 했는데 네. 제가 투표율도 55%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투표 없이 결선 투표 없이 1차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러니까 50%가 넘으니까 한 24만 표 정도 1위 후보가 돼서 네. 내일 전당대회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제가 했는데 그게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 정확하게.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세론도 있고 당원의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이 안정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날 축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이 모이는 거는 당직 인선입니다. 지금 내일로 예고가 돼 있는데 관심은 이 비윤계가 과연 포함이 될 것이냐 여부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윤계가 포함될 가능성은 전 적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단지 연포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대, 포용, 탕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친윤 일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지 이제 친윤의 색채가 좀 옅은 인물, 상대적으로 아마 그런 인물이 한두 명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사무총장은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비서실장은 이미 내정이 된 것이고 박성민 의원과 배현진 의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윤 후보와 당시 후보입니다만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죠. 배현진 대변인을 역할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제 당이 이제 이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말이죠. 대통령실의 지원이 아주 노골적이었던 게 사실이었고 김기현 후보가 김기현 대표죠.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만 해도 거의 뭐 한 자릿수였어요. 아주 미미한 지지율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민심 포함해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상당히 높았고 그 과정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하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랬고 안철수 후보도 나중에 이제 이른바 윤한연대, 안윤연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주 나와서 직격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걸 미뤄볼 때 친윤 인사가 이제 포진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거예요. 친윤으로 이제 짜여지는 건데 라인업이 짜여지는데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쪽으로 짜여지는 게 중도층 유권자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는 별개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김기현 대표가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당직 인선은 저기 이제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꼭 저 인물이 다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이 친윤 색채가 강한 인물이 될 텐데 한두 명 정도는 비윤이 이제 입성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동안에 쭉 경선 과정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 메시지 등으로 미뤄볼 때 비윤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띄워드렸던 그 예상 인선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예측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예측 두고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이게 좋게 말해서는 용산과 원활한 소통이 되는 거지만 이게 나쁘게 말하면은 당정 일체가 이게 공천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놨더라고요. 그건 이제 천하람 지금 뭐 직전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예리한 각도가 지금도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민심이라든가 당원의 표심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당원의 표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당이 친정 체제를 구축해서 하나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선택할 때도 그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MG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해서 정권교체 성공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84만의 당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53% 정도의 표로서 1차에 끝내준 것은 당정 일체, 혼인 일체가 돼서 일사불란하는 게 일단 가자. 왜냐하면 지난 대선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상대적인 갈등이 지금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의지는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대표로 나온 김기현 대표와 그리고 당원들의 뜻과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저는 같다고 봅니다. 당원들은 갈등 없이 하나로 가자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여포탕 당내 갈등 없이, 그렇다고 해서 비윤 이준석계라든가 천하람 뭐 대표 나왔던 후보자라든가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당직 개편을 보면은 친윤 일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것이 또한 당원의 포심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물론 포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1년 뒤 4월 10일이면 총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5월 정도에 총선 기획단이 구성이 되는데, 이 총선 기획단이 구성될 때 그때 비윤이라든가 이런 당내 비주류가 상당 부분 들어와서 총선은 국민에서는 같이 치를 때, 지금의 어떤 지금 당원의 표심에 따라서 당직 개편을 하는 것은 김기현 캠프에 소속돼서 열심히 김기현 후보를 서포트했거나,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당정 일체가 돼서 하나로 간다는 그런 표심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이렇게 친윤 일색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김 대표가 그동안 강조했던 이제 연포탕이죠, 연대포용 탕평, 이 말에 좀 무색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당선 직후에도 이 발언을 또 한 번 했는데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을 대통합해 나가겠다 그러는데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이제 관심입니다. 인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그 당 대표의 향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 연포탕 얘기를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친윤 색깔이 옅은 인물을 기용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상대 진영에 상대 이번에 이제 비윤이 한 명도 진출을 못했잖아요. 지도부에. 이른바 천하 용인 4명 중에서 말이죠. 그런 인물들을 기용을 할 때 연대포용 탕평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친윤의 색채가 옅은 인물을 들여온다는 것이 연대포용 탕평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저의 뭐 추론이긴 한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단 당을 좀 장악해 나가자. 좀 조금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말이죠. 당을 좀 통제 가능한 쪽으로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당정 일체라는 게, 전 당정 분리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당정 일체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정 분리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때. 근데 그때 당정 분리가 되다 보니까 당과 그 당시 청와대죠. 당과 청와대가 따로 이렇게 트랙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일단 집권 연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모든 걸 같은 방향으로 가고 당이 대통령실, 청와대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네. 이게 다시 말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의제 설정자입니다. 그 대통령제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권력 구조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계속 대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당정일체 주장하는 거긴 한데, 당정일체가 과도해지면 당이 종속되는, 이번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이제 거의 뭐 사실상 대통령실의 지원에 힘입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다들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로부터 얼마나 상대적 자율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김기현 대표로서 어쨌든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을 통합해 나가고 포용해 나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뭔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고 싶은데, 이게 다른 변수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라는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대통령실과 조화를 이뤄나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되, 그러나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당은 어쨌든 간에 정당으로서 대통령 후보를 낸 정치 결사처거든요. 그다음 정당은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정 분리와 당정 일체의 그 사이 어디 지점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원래 폴리틱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에요. 그 관건은 결국은 이제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총선을
대통령실이 뭐 당무 개입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대통령의 어떤 책임 하에서 치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천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비윤계로서는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과도하게 공천을 친일 쪽으로 몰아간다면 비윤계로서는 일단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대단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사활적인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이 당선이라는 거는 그렇게 된다면 당의 원심력이 작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다가오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같으면 이제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정책, 뭐 성장과 분배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이고, 그 양갈래로서 이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에 맞춰서 호수가 있으면 뚝과 물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이제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 패턴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젠더, 성 문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거의 같은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이 사실은 이제 미국식 정당 제도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가치 중심이고 실용주의 정당의 형태를 취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나라당 안에 민주당에서 하시던 분들이 많이 와서 이것은 무지개 정당이다, 이건 정당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우리 정당이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나뉘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뭉치는 그래서 정당이 퇴행이 아니고 새로운 실용주의 정당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친일 일색으로 가든 그리고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없던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라든가 어떤 아젠다라든가 특정 아젠다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과거 같으면 당정 분리였는데 지금은 당정 일치 이런 것도 시대적 추세로서는 가능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김기현 신임 대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연포탕 그 첫 단계가 일단 내일 발표될 지도부 인선이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함께 경쟁했던 3명의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세 사람과도 회동을 일단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이 세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 구축을 해나갈까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예. 그 이제 연대와 예. 포용과 연관되는 문제예요. 과연 얼마나 천하람 후보를 이제 그 기용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당장은 특별하게 기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총선에 임박해서 어떠한 이제 뭐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이제 기획단이 꾸려지거나 이렇게 되는 역할이 있겠죠. 특히 천하람 후보는 저는 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이번 경선 과정에서 천하람 후보는 나름 성과를 얻었어요. 뭔가 자신의 인지도도 높였고 말이죠.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분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국민의힘이 너무 보수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화되는 것을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중화시킬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수도권과 중도층의 표를 얻어오는 길이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그 이른바 중도로의 외연 확장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지역 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 이런 지역 이외에 수도권 이 중부권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어오느냐의 문제고 MZ 세대도 마찬가지고 중도층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를 어떻게든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당이 한 목소리를 내되 어떠한 사안과 이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건 어떤 조직은 모든 목소리가 하나로 나왔다. 그 자체는 퇴행적인 거예요. 그건 무슨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번에 황교안 후보도 나름 역할을 했어요. 상당히 정통 보수의 모습을 많이 냈고 말이죠. 안철수 의원은 역시 이번에 뭐 2위를 했으면 23%를 얻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지지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으로의 어떤 그런 소중한 자산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김기현 대표가 잘 끌어들여서 당을 하나로 가되 다양한 모습을 낼 수 있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게 화이부동 같은 경우죠. 다른 걸 인정하지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걸 해내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그게 이제 연포탕에 묻혀있는 메시지인데, 녹아있는 메시지인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단정하는 별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일단 아마 김기현 대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을 할 겁니다.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막판에 대통령실과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역할이나 행보를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애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디에 쓸 것인가 그 선거의 포지셔닝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패했다고 봅니다. 애초에는
사실은 1위로 처음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당이라든가 후보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인데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부터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지지하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견제 세력으로 남겠다든가 그런 모습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중간지대는 없지 않습니까?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이 중간지대에 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 배척받기 때문에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트렌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패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저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 역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공천 문제도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당대표 나오고 장관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국회의원 아니면 그 대선 후보 예. 출마하는 건데 그러면 그 둘도 지금 쉽지 않다. 지금 분당에 출마하는 것도 다음에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의원께서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앞으로 이제 대선인데 그러면 대선 주자로 바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총선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데 총선에서 만약에 공천에 탈락하거나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한테 낙선하거나 그러면 대선에는 막대한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라든가 주류 측과 여러 가지 앞으로 갈 때 협력적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적대적 관계, 적대적 공생 관계로 가다가 나중에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과거처럼 탈당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고 그 마지막에 대선에 가서 다시 합치는 그런 전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는 안철수 후보라고 봅니다. 예. 내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그리고 대통령이 만찬을 갔는데 앞으로 격주로 정례적으로 회동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두고서도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주례회동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주례회동이 끝난 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였어요. 그게 당정분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은 당의 총재였거든요. 집권당의 총재. 그러니까 당의 총재면서 공천의 영향력도 행사하고 대통령이고 그 이른바 제왕적 총재, 예. 제왕적 대통령.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사라지면서 주례회동이 없어졌는데 과거 와 있을 때는 주례회동 했었죠. 이용구 대표하고 했고 매주 했어요. 매주 그때. 당대표가. 근데 그때 문제는 이겁니다. 주례회동 자체는 좀 좋은 거라고 봐요. 예. 대통령과 당대표가 조율하는 건데 왜 나쁠 이유가 없죠. 단지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죠. 지금 일각의 우려는 이런 거예요. 지금 워낙 이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대표가 된 과정 자체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그 지원에 힘입어서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례회동이 되면 이게 주례회동이 아니라 예. 당무 보고 자료가 돼버리면 수직적으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당 대표가 이게 가지고 가서 각하 이런 거 대통령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당무 보고가 되는 거라고요. 그 주례회동은 의미가 없죠. 당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대통령실의 정책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우리 당이 판단하기는 민심이 이러이러합니다. 조율한 자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당 대표가 수평 관계, 일치 수직 관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당은 수평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윤석열 대 개인 김기현은 수평적일 수 없죠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당은 수평적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당의 몫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총당이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됐던 거였잖아요. 이제 그렇게 주례회동이 돼서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그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당정 일체와 당정 분리 사이에서의 어떤 조화를 이뤄 나가는 거니까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례회동 자체가 당무 보고가 된다면 그야말로 지금 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어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예. 이제 상황을 봐야지 합니다. 네. 그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제가 또 그간에 말씀드리잖아요.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단히 이제 우려가 우려스럽게 있는 것 보고 같아요.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총선을 대통령실에 책임하여 치르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면 김기현 대표가 우리 이번에 당선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에게는 총선에서도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주례회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 네. 결국 모든 건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어요.
의외로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인식을 충분히 하고 김기현 대표에게 자율성을 좀 부여해준다면 그건 상당히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속도하기 좀 이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예. 최 교수님 말씀 이제 했듯이 절대주의 시대에 왕권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에 왕이 지시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휘그당과 토리당이 나타나서 그때 당시 휘그당과 토리당은 왕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내기 때문에 반역죄로 처벌을 하는 시대가 휘그당과 토리당 시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절대주의 시대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정당한테 지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에서 당정 분리 그리고 당내 민주화 여러 가지가 쭉 왔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실용주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시하면 안 되지만 수평적인 관계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당이라는 것은 민심을 수렴해서 다시 국회로 넘겨서 입법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입법화된 것을 대통령이라든가 행정부는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인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체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전 비서실장의 발인이 어제였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사람이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라 이렇게 좀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비명계 목소리가 다시 좀 높아지는 분위기네요. 아마 이 부분도 또 공천과 관련시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내년 네. 총선에 비명계가 얼마나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까 우리 장 교수님이 같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의 친명과 비명은 지금 가치나 뭐 이념이나 정책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크게 정책 행보는 뭐 크게 다른 게 아니듯이 기본적으로 친명과 비명은 어쨌든 공천 학살 같은 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것도 역시 이제 경로 의존성으로 비추어 볼 때 비명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가 과거 이낙연계란 말이죠.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영찬 의원 이번에 뭐 거기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뭐 개딸이라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칠적인가 거기 들었어요. 아무튼 그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정치에서 그건 현실에서 당연한 건데 문제 이번에 전 아무개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때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그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그야말로 연루돼서 죽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미친 카지 용서할 수 없다. 광기다. 예. 이런 말씀하기 전에 일단은 도의적 책임이 있다. 저로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인간으로서의 저는 하나의 그 도리라고 봐요. 그 얘기를 이제 윤영찬 의원이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저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일단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5명째 희생이 된 거고 예. 이유가 무엇이 됐건 간에 지금 이 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건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할 수 없는 거겠지만 뭐 자신들의 생각이니까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검찰은 광기고 미친 칼질이다. 전 이런 태도 맞지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문제 이건 정치 이전의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 이 얘기를 대표의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예. 발언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비명계에서는 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대표가 이런 상황 어떻게 수습해 갈까요? 글쎄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뜻이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표직 내려놓지 않겠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회, 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대전동과 관련해서 왔을 때 그때 영장 심사를 받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무고함을 밝히겠다.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이미 시간이 지났고 끝까지 이런 기제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TF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민생행보도 상당히 가열차하고 있지만 결국은 12월까지 버티면 총선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면은 선거 끝나면 새로운 어떤 변화가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정부 여당도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국정의 난맥상이 또 드러나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정치는 투쟁이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투쟁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 측근이라고 하는 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은 자, 내가 지금 다시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단일 대우로 가겠다. 이런 네.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내년 총선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뭐 걱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